안녕하십니까?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 이재영 연구원이라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참으로 간만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강의 제목은 바로 감정 공부법입니다. 제가 청소년, 청년, 또 부모나 교사 교육을 많이 다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듣는 이야기 중에 꼭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가 소통이 어렵다. 또 교사들은 학생들과 소통이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또 부모님은 자녀들과 소통이 어렵다. 늘 얘기만 하면 싸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자녀들에게는 부모님과 얘기를 하지 않는다. 또 얘기만 하면 싸운다. 필요한 말만 한다. 또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다. 아니면 어머니와 관계가 좋지 않다. 뭐 이런 한 분과 또 그런 이제 트러블이 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듣는데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 하다가 생각해보니, 그러면서 또 질문도 많이 받고 상담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런 걸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번개탄에서, 에듀파이어에서 강의를 하거나, 또 이렇게 힘든 분들이 있다면 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갈등에서 관계를 맺기 어려운 분, 이런 분들에게 그 원인들을 여러 개 있지만 특별히 감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강의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고 싶은 분, 또 갈등을 개선하고 싶은 분, 또 관계를 잘 맺고 싶은 분들은 유심히 이 강의를 시청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제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여러 학계에서 해결책으로 관계 개선을 위해서 공감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또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생활 상담소에서도 아이들의 마음을 많이 알아주고 공감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또 이제 TV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공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에 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공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배우고 또 지금도 여전히 공감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관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왜 여전히 나는 자녀와 싸우고 다투게 되는 걸까? 또 많은 기독 학부모, 또 기독 가정에서 또 이 관계 개선이 되지 않고 또 우리 집안이 이제 하나님 나라처럼 되면 좋겠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으니까 또 자괴감에 빠지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도 많이 배우고 했지만 공감이 잘 안 되고 또 어렵다는 피드백이 너무 많고요. 또 공감해봤는데 안 되더라. 우리는 난 안 된다. 난 원래 그렇다. 이러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공감이라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공감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서 생겨난 결과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공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그 공감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또 감정이라는 것인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결책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감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이 공감이 뭔지 또 공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뤄보거나 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관계 개선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감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또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감이라는 것을 살펴보겠는데요. 공감이라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대상을 알고 이해하거나 대상이 느끼는 상황 또는 기분을 비슷하게 경험하는 심적 현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대상을 알고 이해하거나 또 대상이 느끼는 상황 또는 기분을 비슷하게 경험하는 심적 현상이라고 사전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영어로는 empathy라고 하는데 이는 영어로 표현하는데 공감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 감정이입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문으로는 공감을 표현하면은 한 가지 공의 느낄 감으로 표현하는데요. 이를 풀었으면은 한 가지의 감정을 가지는 것.
감정이 하나로 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감정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것을 여러 사전적 정의로 합쳐보면은 상대방의 상황과 기분에 감정이입하고 또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상대방의 상황과 기분에 감정을 이입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공감에서 두 번째는 그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수반돼야 우리 올바른 공감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이 공감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이 공감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강의를 보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감정, 공감,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정이나 생활 속에서 절제하는 법을 많이 배웠지 표현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이런 강의가 있었는데요. 저도 그 말에 강의를 많이 다니면서 또 교육을 다니면서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정과 이 공감에는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감정에도 무슨 공부가 필요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과정이 없고 절제하는 방법들을 많이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우리나라에는 외국에는 없는 화병, 또 우라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에는 없는, 영어에는 없는 말입니다. 단편적으로 화병에 걸린 사람, 화병이 난다, 이런 거를 angryman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외국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좀 다릅니다. 더 angryman 하면 angry가 화를 낸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더 angryman,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구나,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화병이라는 건 화를 많이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내야 하는데 화를 표현하지 못해서 생기는 이 마음에 쌓이는 병을 화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외국에는 없는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감정을 또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데 이 표현한다는 것을 뒤에 다루겠지만 감정을 쏟아내는 것과 구별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화도 다 내야 되고 짜증도 다 내야 되고 상대방에게 그것들을 팍팍 쏟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감정을 표현한다라고 잘못 생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 어렸을 때 한 번쯤 다 경험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혼이 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 자녀들이 물에 빠졌었다가 이렇게 깨어나는 경우, 그런데 바로 옆에 부모님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자다가 또 이렇게 기절했다가 깨면은 어떻게 되냐면 혼이 납니다. 거길 왜 들어갔냐, 니 진짜 맞을래, 너가 정말 진짜 어떻겠냐 하면서 막 혼이 나고 막 이렇게 놀랍고 서럽기보다는 일단 무섭고, 또 안 그래도 기분도 마음도 힘든데 또 혼까지 나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어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 숨겨야겠구나.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다치면 부모님께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사고가 나면 부모님께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그게 큰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범죄 이런 것도 물론 그런데 내가 다리를 삐거나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이럴 때 부모님께 숨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넘어져서 울고 싶은데 또 혼나니까 또 울지 못하고 이렇게 감정을 절제하는, 본능적으로 숨기게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서양 같은 경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드라마를 보고 예시로도 많이 들었는데요. 반대로 좀 다릅니다. 물에 빠졌다가 깨어날 때, 자녀가 깨어날 때 옆에서 부모님들이 다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혼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너 왜 들어갔냐, 이렇게. 그러면서 괜찮냐 물어보고 놀랬을 너를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이 참 슬펐다, 이렇게 아이 메시지로 표현하죠. 그리고 이번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이 걱정들이 너에게 잔소리로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너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깨닫기를 바란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렇게 너에게 설명할 시간이 있었지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다음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 너가 잘 조심하길 바란다.
그리고 어쩌면 이를 뻔한 이후의 시간들을 아끼고 더 잘하기를 바라며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너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너가 많이 걱정 많았을 텐데 돌아와줘서 고맙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자녀들도 눈물 흘리면서 I'm sorry 하면서 마지막으로 I love you 하면서 끝납니다. 대부분이 다치거나 뭐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는 I love you, 뭐 미안하다, 뭐 괜찮다 이렇게 껴안고 포옹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런 상황들이 우리나라의 단편적인 예인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뭐 잘못을 저지른 것도 물론이지만 뭐 다치는 경우도 한 번만 더 너 해봐라. 너 진짜 큰일 날 줄 알아라. 약간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감정에 대해서 존중받거나 내가 다쳤을 때, 아플 때, 또 내가 놀랐을 이런 감정들은 삭혀두고 또 혼날 걱정부터 먼저 하게 돼서 이런 것들을 그냥 절제하고 숨기자 이렇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문화상 선비 또 그런 감정을 절제하고 또 그것이 이제 덕목이라 여겨지는 건데요. 유교의 덕목이기도 하죠. 근데 이것이 뭐 틀린 것도 아닌데 한편으로 이 현대사회에 와서는 이 화병으로 도지는 또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문화에서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법은 배웠지만 이게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것들은 배울 경험이 적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이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훈련과 노력,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에게 내 감정과 이것을 잘 전달할 수 있고요. 또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또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한 감정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관계로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갈등 가운데 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랑 싸웠는데 자녀들 같은 경우 그렇죠. 친구랑 싸웠는데 뭐 감정에 대해서 얘기 없이 너 왜 싸웠냐? 너가 잘못했지. 뭐 너가 아무리 그래도 싸운 거 안 되지. 뭐 이렇게 자초지정에 대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 뭐 싸워서 이겼냐? 뭐 이렇게 뭔가 얼토당토하는 얘기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때 이럴 때 이 싸우고 난 다음에 이 학생들, 자녀들에 대해서 감정을 한번 터치해 주면 좋습니다. 싸워서 어땠냐? 뭐 화가 났다, 억울했다, 슬펐다, 뭐 괴로웠다, 아니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화가 나서 싸우게 되어서 나는 억울하다, 뭐 이런 이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줘야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라나면서 배우거나 공감받지 못하는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지만 표현하지 않아서 넘어가고 이것이 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래서 훈련과 공부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전제를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정에 대해서 흔한 오해 2가지만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흔한 오해 OX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감정에는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X입니다. 감정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네,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는 모든 감정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나쁜 일을 당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르죠. 짜증나고, 화나고, 우울하고, 슬프고. 근데 기쁜 감정, 좋은 감정들,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것들은 좋은 감정이라 생각하고 또 이렇게 화가 나고 우울하고 슬프고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감정이고 나쁜 감정이다 해서 없애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고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좋다 나쁘다 보다 긍정적 부정적 감정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는 뭔가 배울 때 화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바로 화병으로 나타나는 거죠. 충분히 슬퍼해라, 충분히 지쳐해라,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죠. 화를 내는 건 나쁜 것이다, 괴로운 건 잊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든 감정을 그렇게 처리할 수는 없죠. 우리가 쌓이다 보면 언젠가 폭발하게 되고 그것이 때로는 신체적으로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화병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은 다 좋은 거고 그런데 그것을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인정입니다. 내가 그런 상태구나. 내가 지금 슬픈 상태구나. 이것이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 충분히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부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은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감정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O일까요? X일까요? 네, 앞서서 잠깐 들은 사람들은 다 아시겠는데 정답은 X입니다. 아까 앞서서 말했지만 살아가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가 가다가 나의 발을 밟았는데 기분이 안 나쁘면 그건 이상한 거죠. 누군가 지나가다 나에게 욕을 했는데 또 나에게 비난을 했는데 또 회사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혼났을 때 기분이 나쁜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이럴 때 화내지 마라, 너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기분이 나쁘구나 인정하면서 그러면 이 감정들을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감정들이 부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표출하는 것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그러니까 부정하는 것 이런 감정이 들면 안 돼. 그래서 때로는 정리를 하자면 때로는 이 감정에 대해서 거부하는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난 지금 지쳐하면 안 돼. 내가 이딴 일로 지치다니, 내가 이런 걸로 괴로워하다니,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분명히 몸이나 마음이 괴롭죠.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감정을 외면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면서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표현을 어떻게 표출하고 풀어내느냐. 때로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푸는 경우도 있죠. 물건을 집어 던진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건전한 방법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감정을 풀지 못해서 사회적인 이슈로도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묻지마 폭행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과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해하기 전에 이 감정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또 이렇게 사회 이면에 아픈 모습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해소를 잘 해야죠.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예능을 보거나 이렇게 나만의 스트레스와 이 감정이 들 때 푸는 그 방법도 찾아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도 해소를 하기 위한 공부, 노력도 찾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은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감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로는 쉬운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감정에 대해서 흔한 오해를 보았고요. 다음으로 감정에 대해서 주요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강의하고 또 강의 배우면서 정리한 것들인데요. 많은 분들이 또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처음 볼 수도 있는데요. 잘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감정에도 땡땡이 필요하다. 이 땡땡이 들어가는 건 뭘까요? 감정에도 공부가 필요하다입니다.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는지, 내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들을 먼저 머리로 이해해야 몸으로 실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감 같은 경우도 아까 말했지만 공감은 감정을 이입하는 거라고 했죠. 이 감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이 공감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타고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나는 공감을 잘 못해. 아니면 나는 공감을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 공감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 주관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공감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보다 개발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개발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견해가 더 타당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개발하고 누구나 공감을 다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타고난 것이면 공부가 필요 없고 다 그냥 살아가야 되는데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 공감하는 것, 감정 훈련을 하면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또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있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감정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공감은 마음에 땡땡이 된다. 이 땡땡이 뭐냐면 바로 벽입니다. 잘못된 공감은 마음의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마음의 문을 닫고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 사회 가운데 이혼, 또 부모님과의 관계, 갈등, 가출, 이런 모든 부분들 보면 다 관계에서 비롯되는 건데요. 이 관계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벽이 점점 굳어져서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절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 잘못된 공감이 마음의 벽이 된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공감을 못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또 공감을 한다고 하지만 마음의 벽이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감을 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라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공감을 할 때 타이밍이 나쁘거나 또 전혀 다른 맥락에서 공감을 하거나 한다는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공감을 할 때 흔히 이런 경우가 타이밍이 다른 경우는 흔히 하는 실수이기도 한데요. 섣불리 공감을 한다거나 그리고 공감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긴다는 것도 될 수 있고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고 상황에 공감할 때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여기는 이제 부모님들 세대가 많이 들으니까요. 자녀에 관한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가 친구랑 싸워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공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공감을 하냐면 야, 너 오늘 친구랑 싸웠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저 오늘 친구랑 싸웠어요 하면은 우리는 공감한다 생각하면 아, 친구랑 싸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감이 아닙니다. 공감은 감정에 이입을 하고 감정을 알아듣는 건데요. 공감을 하려면 이제 친구랑 싸웠고 나서 이 자녀의 감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랑 싸워서 마음이 어땠어? 그래서 슬펐어? 화났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가 친구랑 싸워서 억울했다. 화가 났다. 나는 계속, 싸움에 져서, 너무 슬펐다. 그 친구가 너무 때려서 아파서 너무 우울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이 있죠. 그런데 여기 첫 번째는 이 감정에 대해서 감정 단어로 이해해야 그것이 올바른 공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공감의 오해이면서도 잘못된 공감이면서 또 흔히 하는 실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감정까지 가야 진정한 공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상황만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 이러면 관계가 개선되기보다 관계가 악화되고 또 자녀들 같은 경우는 아 부모님한테 얘기해도 전혀 소용이 없구나 이러면서 마음의 벽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공감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잘못된 공감이란 말도 좀 이렇게 표현이 모호한데요. 공감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공감이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공감의 그런 효과, 또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잘못된 공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공감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공감이 계속하면 이것이 결국 마음의 벽이, 관계의 벽이 된다는 것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감 잘 해야 관계가 개선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정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마음의 벽이 생기는데 이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것이 뭐다? 땡땡이다. 뭐다? 공감이다. 잘못된 공감으로 마음의 벽이 생길 수 있지만 한편으로 그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것도 바로 공감입니다.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공감에 대해서 아주 잘 탁월하게 쓰여진 책인데요. 바로 정혜신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정혜신 교수님이라는 분은 정신과 의사로 3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국가 참사, 재난이나 피해자, 세월호 사건 같은 또 그 다음에 이제 보상받지 못했던 그런 노동자나 또 마음이 힘들어서 괴로운 그런 사건의 피해자들을 상담하시는 분인데요. 이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분이 30년 동안 만나면서 그 회복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는데요. 치료자로 떠올랐는데 이분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공감은 마음의 CPR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감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가기 전에 응급실, 긴급 상황일 때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CPR이죠. 숨이 멈추고 심장이 멈출 때 우리는 긴급 상황으로 이 CPR을 해야 사람이 다시 생명이 숨을 쉬고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마음도 갑갑하고 우울하고 위험한 생각이 들 때도 이 마음에도 CPR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음도 병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CPR, 공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공감과 인정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서 당신의 모든 감정은 공감받을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담인데, 이 강의를 세바시나 이런 여러 곳에서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정신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잘못된 감정에도 공감해 줘야 되냐. 근데 이 박사님은 그렇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죽고 싶다라는 것도 공감해 줘야 되냐. 그런데 이 죽고 싶다가 아니라 죽고 싶을 만큼 그 무언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얘가 죽고 싶은 상황이구나. 그러면서 왜 죽고 싶은지에 대한 그 감정과 그 이유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 이 친구가 죽고 싶은 마음을 스스로 없앤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까지 가야 진짜 올바른 공감이다 라고 이 박사님은, 의사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 또 많은 우울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한 어머니가 자녀를 잃은 어머니인데요. 그 자녀가 어린 나이에 잃어서 이 어머니가 계속 눈물이 나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 너무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일도 제대로 못하고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또 많이 우울하게 살았는데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더라도 다시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다시 또 그 일을 잘리게 되고, 그래서 이 병원만 다니면서 사람들도 이 분에게, 이 어머니에게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너는 언제까지 그러냐,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어머니가 또 나쁜 생각도 막 먹고, 그러다가 이 정혜신 박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저는 진짜 미친 여자라고, 저는 진짜 미친 여자예요, 박사님 저는 어쩌죠, 이러면서 이제 왔는데 이 박사님이 맞아요, 당신은 미친 여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여자가 깜짝 놀랐는데, 자녀를 잃었는데 멀쩡한 여자가 그것이 비정상입니다, 당신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그 여자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몇 시간 동안 이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는데, 듣다가 이 여인이, 이 어머니가 거기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깨어나지 않고 잤는데,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요 몇 년 동안 잔 것 중에 가장 이렇게 편안하게 잔 적이 없었는데 너무 감사하다 해서 그 이후로 이 어머니께서 회복했다라는 글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것도 바로, 했던 것도 바로 공감이라는 거죠. 마음의 벽을 허무는 공감이 사람을 살린다, CPR이라는 거죠. 그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공감받고 인정받지 못해서 우리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못한다라는 건데, 그만큼 공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의 벽이 생긴 것도 잘못된 공감 때문이지만, 이 잘못된 공감도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은 잘 공감을 하면, 또 올바르게 공감을 하면 관계 개선이 되고 마음의 벽도 허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 특징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감정에도 공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잘못된 공감은 마음의 벽이 된다. 섣불리 공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것이 바로 또 공감이다. 관계가 개선이 되지 못하고 벽이 많이 두터워졌다면, 네, 대부분 우리나라 가정이 그런 부모님들과 자녀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공감에 대해서 훈련한다면 이 마음의 벽도 무너뜨리고 또 허물 수 있고 또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정을 공부해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감정 공부를 무엇을 공부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공부하는 것. 이런 단어가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구나.
네, 우리는 여러분 평소에 감정 단어를 몇 개나 사용하고 계신가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감정 단어를 잘 살펴보면은 세 가지로 다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좋아요, 싫어요, 짱나요. 네, 좋아요, 싫어요, 짜증나요. 네, 그냥요. 요즘에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이걸로 다 표현하는 거죠. 사실은 좋아요, 싫어요, 짜증나요, 그냥요 이 얘기는 엄밀히 말하면 감정 단어도 아닌데, 그리고 이 좋아요, 싫어요는 기호의 문제지 감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내 마음에 드는 생각들을 이 네 가지로 표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실제로 제가 지금 이제 이 PPT에서 보면은 감정 단어 이렇게 많습니다. 약 한 4, 50가지가 되죠. 우리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렇게나 분류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다 좋아요, 싫어요, 짜증나요, 그냥요로 표현되니까 이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자녀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 중에서도 이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 단어를 표현하지 않고 상황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어땠어? 이랬어? 어땠어? 좋았어? 그래서 뭐 일을 해서 어땠어? 뭐 잘 됐어? 이렇게 결과로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을 해서 잘 돼서 기분이 좋았어. 뭐 이 정도는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들을 표현 못하는 것도 또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죠. 대화에 있어서 이 감정에 대해서 서로 교감이 되지 않으면 깊은 관계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감정 단어를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감정 단어가 아닌데 감정 단어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좋아요, 싫어요는 기호의 문제지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는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야, 너 지금 왜 그래? 몰라. 그냥 짜증나. 뭐 약간 이런 거 있죠. 사춘기 자녀들. 근데 이것이 왜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이상의 애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왜 짜증이 날까?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기분이 우울해질까? 이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돌아보면서 나를 더 깨닫는 것이 사실 성장기인데요. 미성년이라 그런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이 감정 단어를 공부해서 내가 왜 짜증이 났냐면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짜증나 안에 답답해서 짜증이 났어. 우울해서 짜증이 났어. 괴로워서 짜증이 났어. 뭐 약간 이런 감정 단어들을 표현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감정 단어로 표현하지 못하면 또 이것이 심해지면 아까 말했다시피 뭐 이렇게 우울증 아니면 또 우라통, 화병으로 번질 수 있고 관계도 개선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풀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계속 쌓여만 가는 거예요. 이 감정들이.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정을 공부하는 것은 첫 번째 감정 단어를 표현하는 단어를 공부하고 익히는 거고, 두 번째는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는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는데 막 화를 내거나 막 소리를 지르거나 또 막 분노를 막 지르는 것을 감정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 감정을 표현을 해 이러면 그래 짜증 다 쏟아 부을게 하면서 막 이렇게 상대방을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쏟아내고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아까 우리가 배웠다시피 감정 단어로 내 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감정을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화가 났다고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표출하고 막 상대방에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화났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감정을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 마음과 기분의 상태를 감정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상태에 알맞은 감정 단어를 선택해서 말하는 건데요. 이러한 작업을 이렇게 네이밍이라고 합니다. 네이밍. 내 감정에 이름을 붙이자. 나 지금 슬프다. 나 지금 뭐 이러이러해서 막막하다. 상황 다음에 이제 감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서 관두게 되어서 관두게 됐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관두게 돼서 슬펐어. 막막해. 또 우울해. 괴로워. 이렇게까지 연결해야 진정한 내 감정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표현하는데 이 감정을 담아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화났다고 꺼져 뭐 약간 이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쏟아내는 거죠. 내 마음을 상태를 이렇게 네이밍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상대방의 그 감정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를 표현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마음도 공감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인데요. 내가 경험하고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감정이 이렇게 컨트롤 되는 것을 경험해야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네이밍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진정 효과가 있다고 해요. 마음의 CPR도 이 공감하는 것도 바로 이 네이밍을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너가 지금 슬프구나. 내가 지금 아프구나.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하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네이밍 작업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흥분과 우울, 또 괴로운 것들을 많이 가라앉고 진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들 경우에는 막 아무렇지 않다가 막 얘기하다가 친구랑 싸웠어 얘기하다가 막 그런데 그럼 네가 많이 슬프겠구나 하면 그때부터 막 우는 경우도 있고 그때부터 감정샘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 마음을 알아주는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의 결과입니다. 반드시 감정 다음에 이제 행동 피드백이 따라오는데요. 뭔가 결심을 할 때도 이 감정적인 것이 충분히 이렇게 공감과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에 행동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중요한 것이 바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알아야 상대방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표현도 네이밍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네이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이 표현하는 법, 이 네이밍하는 법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바로 아까 앞에서 좀 얘기한 거 내가 내 표현하는 것을 익혔다면 바로 상대방의 감정도 알아주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상황에 집중하고 대화에 집중하다 보면 상대방의 기분이 이럴 것이다 라고 섣불리 생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섣부른 공감이죠. 공감의 타이밍이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공감이나 질문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지만 자꾸 관계는 악화되고 또 분노와 짜증만 유발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 이럴 때는 이제 서로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또 알아주지 못해서 생기는 악순환이 됩니다. 이때는 서로 질문을 하거나 또 리액션을 하거나 등을 통해서 감정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 표현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하면 감정을 쏟아냅니다. 그러면 서로 관계가 악화되죠. 자녀들과 대화하다가 싸우게 되는 경우도 이런 부분 때문인데요. 서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쏟아내는 거죠. 너 때문에 짜증나.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 것들은 감정을 쏟아내는 거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엄마 때문에 짜증나.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쏟아내는 거니까 표현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지금 짜증이 났어. 내가 지금 짜증이 나려고 해. 약간 이 정도의 표현이라도 해줘야 서로 관계 개선에 그래서 너가 지금 많이 짜증난 상태구나 라는 걸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관계 개선에 실마리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로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배우고 감정을 알아주는 것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공부해야 한다는 건 세 가지 감정 단어를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배우는 거 공부하는 거. 두 번째 감정을 표현하는 법, 쏟아내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법. 내가 지금 이렇다. 여기서 필요한 게 저건 지금 넘겨가겠지만 I 메시지죠. 너가 이래서 내가 지금 기분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지 않고 쏟아내지 않고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세 번째, 나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감정도 알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 이 세 가지를 공부해야 관계가 개선되고 공감을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훈련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많이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감정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공감, 이제 감정한 다음에 감정이입이 공감이랬죠. 공감을 잘하기 위한 팁을 좀 더 배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을 잘하기 위한 팁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그것은 바로 질문, 경청, 피드백입니다.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경청, 세 번째 피드백입니다. 네, 공감을 잘하면 그냥 잘 들어줘야 된다 이런 건 다 아시죠. 그런데 왜 질문과 피드백이 뭐냐, 경청이 뭐냐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질문입니다.
공감한다고 하면 우리는 잘 들어준다 생각하지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공감에는 반드시 질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끌어주는 질문. 왜 그런 마음이 들었어? 왜 그렇게 생각했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다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물어보는 질문. 그래서 너의 마음은 지금 어때? 힘들어? 어려워? 슬픈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또 마음을 물어보는 질문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상황을 물어보는 질문도 있죠. 또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 이런 질문들. 이런 질문들을 해줘야 상대방이 깊이 공감받고 있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감한다 하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들어주고 이것만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더 이상 얘기를 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막 이런 경우 생기면 나는 듣기만 했는데 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질문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게 됐어? 여기서는 무엇이라는 것이 아니라 열린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크게 하지 않죠. 자녀들과 싸우는 아주 간단한 예로 부자지간이 사이가 참 좋지 않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앉았는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너 요즘 공부는 어때? 아이는 바로 짜증이 납니다. 공부 그냥 그래? 이러면 아버지가 그럼 그래서 어떡하냐? 너 학원 이렇게는 다니는데. 바로 싸움 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상대방에게 감정을 잘 표현하는 공부가 많이 어려워?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죠. 짜증이 나면. 공부 얘기하는데 왜 짜증이 나? 많이 어렵니? 힘드니? 성적이 안 나와서 어때?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공감을 잘하기 위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상대방은 더 자신의 감정과 기분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안정감을 찾게 되면서 그 다음에 내가 공감받고 있다라는 충분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은 다 알다시피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끊지 않는 것, 그리고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등의 행동들을 하는 것이 바로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잘 들어준다는 것은 결국에 상대방이 말을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분위기를 잘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화를 내면서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래 너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드러나 보자. 이런 거는 공감의 분위기가 아니죠. 그것은 감정을 쏟아낸 다음에는 이 공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감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그래서 이 분위기를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집안에 같은 공기보다는 카페를 나간다든지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에 간다든지 이런 전환도 필요합니다. 또 나의 표정, 감탄사, 제스처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같이 이런 것들을 비언어적인 것들도 잘 동원하면 훨씬 더 잘 들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경청은 내가 잘 들어준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말을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감을 잘하기 위한 팁 세 번째는 바로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 생각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상대방의 표현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들을 들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피드백을 하느냐. 이 피드백을 잘못하면 또 관계가 잘못해서 잘못된 공감으로 연결돼서 또 마음의 벽이 생깁니다. 이 피드백의 조건은 뭐냐? 바로 인정, 그리고 격려, 칭찬입니다. 이 세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피드백을 할 때,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아까 정혜신 선생님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 보면은, 공감을 위해서는 특별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충조평판입니다.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하지 마라. 그러면 공감이 안 된다. 공감 충분히 다음에 하는 것은 괜찮지만, 섣부르게 공감하고 나서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위해서 피드백을 한다면 앞선 공감도 잘못된 공감으로 연결되면서 마음의 벽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화를 하게 되면 다 조언, 평가, 판단을 하죠. 그럼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부부 사이에도 너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좀 해주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이게 문제다. 이런 것들이 다 충고, 좋은 평가, 판단인데요.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공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 공감을 위해서 또 관계 개선을 위할 때는 이 충조 평판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뭐 위험한 것에서 또 뭐 이렇게 사건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충조 평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감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화할 때는 이것을 배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그랬구나.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너가 그랬구나. 수고 많았다. 잘해줘서 고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참 잘했네. 이러한 칭찬과 격려와 인정이 필요합니다. 충조 평판 대신에 격려, 인정, 칭찬의 피드백을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청을 할 때 공감해주고 인정해줘야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잘했네, 끝. 그러면 상대방도 어떻게 느끼냐면 겨우 그게 끝이야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말했다시피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땠어? 너는 기분이 어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더 이렇게 자기의 감정과 이야기를 잘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공감을 할 때 경청, 질문, 피드백 이 세 가지가 마치 이 삼위일체 신앙처럼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공감이 잘 발현이 되고, 그때 관계에 닫혔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진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질문, 경청, 피드백을 통해서 이 정혜신 박사님이 말씀하신 이 마음의 CPR, 생명을 살리는 CPR, 마음을 살리는 CPR, 마음의 벽을 허무는 그런 최고의 치료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며 기적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낯선 공부, 감정공부법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감정에 대한 오해도 풀고 특징들도 좀 살펴보았습니다. 또 공감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공감인지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배움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또 그리고 관계들 사이에서 또 개선이 되고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겹겹이 쌓인 마음의 벽도 허물고 회복하는 등 또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또 가득하기를 소망해 보고 기도해 봅니다. 이상 궁금한 것들은 또 질문으로 남겨주시길 감사하고요.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 이재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